펜사콜라 바다괴물. 보면 알겠지만 이건 내 이야기는 아니고 펜사콜라 바다뱀 목격 사건을 재구성한 거야. 내가 그린 텍스트를 좋아하니까 글도 그린 텍스트로 쓸 거야. 1962년 3월 24일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5명의 청소년이 USS 매사추세츠호 난파선으로 프리다이빙을 하러 가. 모두 남자였던 5명의 청소년은 에릭 16세, 워렌 17세, 레리 15세, 브래드 14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인 에드워드 맥클리어리 16세였어. USS 매사추세츠는 해안에서 약 2마일 떨어진 모래톱에 걸쳐있고 이로 인해 난파선의 일부가 물 위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들은 뗏목을 들고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물 위로 튀어나온 난파선을 찾은 뒤 그곳을 향해 노를 저어가기 시작했어. 수온이 엄청나게 낮았어. 난파선으로 가는 길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해. 그들은 해안으로 다시 노를 저어 돌아가기로 결정했지만 대신 바다로 떠내려갔어.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팔을 흔들어 배를 세우려고 했지만 배 주인이 좀 모자랐는지 그냥 똑같이 팔을 흔들어 주었다고 해. 그들은 대신 근처 부표에 매달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로 결정했어. 배가 전복되었지만 도로 뒤집어 다시 올라타는데 성공해. 그들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고 마침내 바다는 고요해져. 모든 게 완벽하게 조용해지고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해. 그들은 모두 그곳에 앉아서 안개가 걷히고 다시 노를 저어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잠시 잡담을 나누며 기다려. 주변의 물이 아까보다 훨씬 더 따뜻해져. 레리가 멀리서 무언가를 듣고 모두에게 조용히 하고 들어보라고 말해. 갑자기 죽은 물고기 냄새가 그들을 강타해. 그리고 그들은 엄청나게 큰 첨벙 소리를 들어. 그로 인한 파도는 그들의 뗏목 옆으로 넘어올 정도로 컸어. 안개 속에서 그들은 물속에서 3m 길이의 전신주처럼 보이는 것이 나타나 똑바로 선 다음 잠시 멈췄다가 몸을 구부리곤 다시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아. 그들은 모두 혼란스러워했어. 안개로 인해 그게 뭐였는지 제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맥클리어리는 그게 바다 괴물이었던 거라고 농담을 해. 그런 말은 도대체 왜 하는 거야? .png. 그들은 높은 음조에 쉬익거리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들려. 당연하게도 그들은 모두 패닉하기 시작해. 그들은 다이빙용 오리발을 끼고 물속으로 뛰어들기로 결정해. 이 부분은 약간 이상하게 들려.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바다 괴물이 있는 물속으론 뛰어들지 않을 텐데 말이야. 맥클리어리가 나중에 이에 대해 설명하길 자기들은 모두 공포에 질렸었고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에 그 작은 보트에서 내린 거라고 해. 맥클리어리는 모두에게 난파선을 향해 수영해 가라고 말해. 그들 뒤에서 더 많은 첨벙거리는 소리와 이상한 쉬익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지만 물은 점점 차가워지고 거칠어지며 밤이 찾아오기 시작해. 이따금씩 에릭은 한 명씩 불러가며 모두가 괜찮은지 확인하곤 했어. 그러다 그들은 뒤에서 약 30초 동안 지속되는 비명소리를 들어. 워렌이 도와줘, 도와줘, 놈이 브래드를 잡아갔어, 여기서 나가야 돼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 워렌의 목소리는 자신의 비명소리에 의해 급작스럽게 끊어지고 말아. 모든 것이 조용해져. 그들은 워렌과 브래드를 찾지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남은 세 소년들은 계속 수영을 해. 잠시 후 주변을 둘러본 맥클리어리는 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 그들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레리를 찾아 물속을 수색하려 시도해. 그들은 레리를 찾지 못했고 계속 수영하기로 결정해. 에릭이 다리에 쥐가 나 가라앉기 시작하자 맥클리어리가 그를 붙잡고 함께 수영을 해. 이제 밤이 깊어지고 모든 것이 깜깜해져. 근처의 번개가 그 지역을 밝히고 그들은 자신들이 매사추세츠와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게 돼. 거대한 파도가 두 사람을 갈라놓지만 둘 다 배를 향해 계속 헤엄쳐가. 번개가 다시 한번 그 지역을 비추자 맥클리어리는 전신주와 같은 형체를 한 무언가가 물에서 튀어올라 입을 열더니 에릭의 위로 뛰어드는 걸 봐.
맥클리어리는 이 생물의 목이 약 3.5m 길이이고 갈색빛을 띠는 녹색이며 매끈해 보였다고 묘사했어. 그 생물의 머리는 바다거북이의 머리와 비슷해 보였는데 다른 점은 좀 더 길쭉했고 아가리에 무수한 작고 뾰족한 이빨이 있던 점 뿐이었다고 말했어. 그는 그 생물의 옆구리에서 지느러미를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다이빙을 할 때 등에 등 지느러미가 보였다고 이야기했어. 눈은 녹색인 듯 보였고 타원형 동공을 가지고 있었어. 맥클리어리는 배의 잔해 위로 몸을 끌어올려 잠시 동안 그곳에 머무르게 돼. 에릭의 흔적은 없었어. 그는 결국 용기를 내어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 2마일을 헤엄쳐 해안까지 갔어. 그가 주장하길 자신은 해안까지 헤엄쳐 온 기억이 없으나 대신 자기가 평온하게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부드러운 모래에 누워 있었던 걸 기억한다고 했어. 흥미로운 건 이런 종류의 행복감과 평온함은 익사에서 살아남은 피해자들에 의해서도 보고되곤 한다는 거야. 마침내 그는 해변에서 정신을 차려 힘을 쥐어짜내 파도에서 빠져나온 다음 그는 근처에 있는 해변 감시탑을 발견하고 기어 올라가 잠에 들어. 잠시 잠에 든 사이에 그는 밤새도록 이상한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리는 걸 들어. 잠에서 깬 그가 탑에서 떨어졌고 몇몇 아이들이 그가 해변에 엎어져 있는 걸 발견해 근처 병원으로 보내져. 병원 측은 그가 쇼크와 저체온증이 있다고 진단해. 수색 구조팀의 감독관이 맥클리어리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들어와. 맥클리어리는 감독관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놀랍게도 감독관은 그의 말을 믿었다고 해. 뉴스팀도 맥클리어리를 인터뷰했지만 바다 괴물에 대한 기사는 보도하지 않기로 결정해. 해안 경비대 보고에 따르면 맥클리어리는 5마일 이상 수영했으며 거의 12시간 동안 물속에 있었다고 해. 흥미롭게도 그 뉴스 기사는 이 사실을 바꾸어 맥클리어리가 겨우 2마일만 헤엄쳤다고 주장했어.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이런 별거 아닌 걸 조작한 건지 알 수가 없어. 며칠 후에 시체 한 구가 해안가에 떠밀려 왔는데 그건 브래드의 시체였어.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브래드의 사인은 익사였다고 해. 여기까지가 끝이야. 내가 아는 한 구조대는 다른 아이들의 시신은 영영 찾지 못했어. 거기에 더해 그곳으로부터 고작 58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엘라베마주 모빌에서 비슷한 모습의 바다괴물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 꽤 흥미로운 이야기고 정말로 맥클리어리가 착각이건 아니건 실제로 바다괴물을 봤다고 생각하게 만들 만큼 어느 정도 설득력도 있어. 인간 팬케이크. 난 25살이고 어렸을 때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에 살았어. 굉장히 언덕진 곳이라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었어. 약 20년 전 도시는 약 20명이 사망한 정말 심각했던 지진 이후 재난 예산을 받았고 많은 언덕들을 강화하고 흘러내린 흙이 너무 두꺼워서 치울 수 없었던 지역에 평탄화 내지 뭐 그런 비슷한 작업을 했어.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나도 잘 몰라. 아무튼 이렇게 새롭게 평탄화되어 개발지구가 된 지역 중 다수엔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게 돼. 어렸을 때 나는 가족과 함께 그런 곳에서 살았었고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는데 당시 나는 우리 주택단지가 산사태가 발생한 곳 바로 옆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었어. 내가 6살쯤 먹었을 때 침실 문 밖에 무언가가 있는 것에 대한 끔찍한 악몽을 반복적으로 꾸기 시작해. 꿈은 항상 똑같이 진행돼. 나는 침대에 옆으로 누워서 닫힌 문을 바라보고 있고 지나가는 차의 불빛들이 문을 마치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움직일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문 반대편에는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게 꿈의 전부였어. 바보같이 들리지만 정말 무서웠어. 어느 날 밤 나는 이런 꿈을 꾼 다음 잠에서 깨. 아직도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상상인지 모를 반쯤 깬 상태였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어나는데 차 한 대가 지나갔고 그것이 문을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나는 그대로 우뚝 멈춰서 문 반대편에
무언가가 있어. 나는 바지에 오줌을 지려. 무언가가 문 아래쪽을 긁고 있어. 이 시점에서 나는 더 이상 내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나는 내 자신이 문 앞으로 다가가 문을 여는 것을 지켜봐. 나는 아래를 내려다봐. 바닥에 뭔가 있어. 무언가 끔찍하고 일그러지고 부서진, 문자 그대로 인간 팬케이크가. 다리는 더 이상 없었고 살과 근육으로 이루어진 끝만 널브러져 있어. 머리는 뒤로 젖혀져 날개쪽지 사이에 놓여있고 한쪽 눈은 바위에 맞아 작살나 있어. 다른 한쪽으론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나를 바라보는 걸 볼 수 있었어. 그것이 자신의 부서져 흐느적거리는 팔을 올려 내 발을 긁으려 함과 동시에 그것에 납작해진 척추뼈에서 산산조각난 뼈들이 우드득거리는 소리가 들려. 그것이 나에게 닿기 직전에 나는 입을 벌려 최대한 크게 소리쳐. 엄마가 방에서 달려나왔고 엄마 역시 그 광경을 봐. 엄마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엄마가 불을 켜자마자 그것은 사라져. 몇 주 후 우리가 이사하기 전까지 나는 부모님과 같이 잠을 잤어.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이건 2011년 켄터키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야. 나와 친구는 캠핑 여행 둘째 날 그의 집에서 약 10마일 떨어진 숲을 걷고 있었어. 우린 뭐 꼬렛 같은 거라도 나오길 바랬는지 키 큰 풀밭으로 걸어 들어갔고 대신 우린 주인 잃은 오두막과 마주쳤어. 오두막은 상태가 좋지 않았어. 창문은 흐릿하고 지저분했으며 문은 전부 부서져 있었고 지붕도 위태로워 보였지. 접근해보기로 결정해. 내가 가장 먼저 이상하다고 느낀 건 꽃이었어. 이 근처 도로변에 피어있는 야생화였어. 하지만 그것들은 오두막으로부터 6m 간격을 두고 오두막을 둘러싸고 원형으로 자라고 있었고 꽃들과 오두막 사이에는 죽은 풀만 있을 뿐이었어. 더 가까이 다가간 우린 그곳이 오두막이라기보단 옛 개척시대의 학교 건물과 더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차려. 아직 비교적 튼튼해 보였지만 엄청나게 낡았어. 우리는 내부 진입전을 하기로 결정해. 들어가자마자 바깥보다 안이 훨씬 더 낡은 게 보여. 벽이 있던 자리에 징은 그대로 박혀 있었지만 내장재가 하나도 없었어. 마치 누군가 일부러 프레임에서 벽들을 뜯어낸 것 같았어. 무서움 레벨은 보통 정도였어. 그냥 약간 곤두서 있었을 뿐. 우리는 유물과 다른 전리품을 찾아 둘러보았지만 별 소득은 없어. 싹 빼낸 건지 아무것도 없었어. 우리가 떠나려는 찰나 나는 문 옆에 창문을 봐. 그곳엔 손자국이 있는데 유리를 손으로 만졌을 때처럼 얼룩이 졌다기보단 먼지로 덮인 창문에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한 부분이 손바닥 모양으로 나 있는 거였어. 바로 그때 나는 뒤를 돌아 안을 살펴보고 싶은 충동을 느껴. 야, 내가 지금부터 할 일을 알려줄게. 나는 죽기 살기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밖을 향해 뛰쳐나갈 거야. 그럴 테니 너도 그렇게 하도록 해. 그리고 말을 끝마치자마자 나는 달렸고 친구 역시 그렇게 했어. 나중에 걔한테도 같은 충동이 들었는지 물었더니 그랬었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게 그런 종류의 무언가라는 내 의견에 동의했어. 우리 둘 다 그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지만 아직 그곳에 다시 가본 적은 없어. 그냥 우리 사이에 암묵적인 룰 같은 거야. 자는 척. 일주일 동안 집에 혼자 있던 나. 모든 건 지극히 평범했었어. 어느 날 내가 잠을 자려고 할 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와. 오 쉣, 도둑이야. 다 JPG. 자는 척을 해. 엄청 어두웠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 15-20분 동안 머리털 하나 까딱 않고 완벽한 부동 자세를 유지해. 강도들은 TV, 라디오, 그리고 다른 잡다한 것들을 가져가. 강도들이 굉장히 조용하게 집을 떠나. 한 명이 창문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려. 다른 한 명은 그대로 남아서 조용하게 웃어.
그가 내 발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말해. 자는 척 하겠다 이거지? 길 잃은 불빛들. 어제 올린 스레드에서 했던 이야기긴 한데 다시 올릴게.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전설에 대해서 설명해야겠네. 그러니 모두 자리에 앉아. 이건 길 잃은 불빛 전설이야. 1장 1부 산. 모든 것은 1800년대 중반에 시작돼. 25명으로 구성된 원정대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산맥을 탐험하며 광산을 만들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고 있었어. 그들은 산에 올라가서 하룻밤 캠핑을 해. 그날 밤 그들 중 한 명이 화장실에 가려 일어났다가 어둠 속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쳐. 다음날 아침 그 중 12명이 다친 사람을 도와 문명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나머지 12명은 계속 전진해. 그렇게 그룹이 나눠지게 되었고 그들은 저녁까지 하이킹을 했어. 그들 중 한 명이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다는 것을 알아챘어. 그리고 그 후 불과 몇 분 후에 눈발이 살짝 날리기 시작해. 그는 밤에 눈이 내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어. 다른 사람들은 그저 웃어 넘겼어. 그들은 그가 무서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농담을 하며 놀려댔어. 2부 폭풍. 해가 떨어지면서 점점 더 추워지고 눈은 점점 더 거세졌어. 그들은 이미 산을 꽤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폭풍이 더 심해진다면 생존에 직결되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었어. 눈은 기칠 금이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거센 폭풍이 되어가고 있었어. 12명의 남자들은 힘든 상황에 직면했어. 그들은 산에서 다시 내려가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얼어 죽을 것이었어. 그들은 필요한 물건만 챙겨 텐트를 뒤로 했어. 그들은 격렬한 눈폭풍 속에서 산을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어. 그들은 내려가면서 각자의 석유 램프에 불을 붙였어. 휘몰아치는 눈보라 때문에 그들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빛조차 거의 볼 수가 없었어. 좀 전에 거세지는 눈을 알아챘던 사람 제이콥 화이트는 랜턴 불빛을 놓쳤어. 사실 제이콥뿐만 아니라 모두가 서로의 불빛을 놓친 듯했어. 그들은 산 위를 정처 없이 헤매이며 서로를 찾으려고 소리쳤어. 이 이상 더 나빠질 것도 없을 때 바람이 더욱 강해져. 제이콥은 산에서 내려가지 않으면 그곳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는 다른 사람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경사면을 따라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고 비탈길을 내려와 바닥에 닿는데 성공해. 3부 빛들. 제이콥은 동료들을 구출하기 위해 돌아가고 있던 13명을 찾아 달려갔어.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어. 폭풍이 산 아래와 계곡까지 퍼졌기 때문이었어. 그는 근처에서 밤을 보낼 만한 동굴을 찾았어. 밤이 깊어가면서 그는 동료 원정대원들의 불빛이 지옥 같은 눈보라 속에서 산을 가로지르며 끝없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어. 그는 밤새도록 그 불빛을 지켜보았어. 첫 번째 빛은 자정쯤에 사라졌어. 다른 불빛들도 그에 뒤따라 몇 시간에 걸쳐 하나씩 사그라들었어. 제이콥은 제발 적어도 하나의 빛이라도 남기를 기도했어. 마지막 불빛은 첫 번째 것으로부터 3시간 후에 꺼졌어. 모든 희망도 사그라들었어. 아침에 폭풍이 멎자 제이콥은 계곡을 따라가 어제 떠난 13명의 남자들을 찾았어. 그런데 제이콥이 그들을 찾았을 때 그중 살아남은 사람은 2명뿐이었어. 나머진 산에서 계곡으로 쏟아진 폭풍 속에서 죽었던 거야. 그 2명과 제이콥은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했어. 제이콥에게 그들은 산 중턱에서 떠도는 빛을 보았다고 말했어. 그리고 두 사람은 아침이 되고서야 자기 무리의 나머지 11명이 밤새 추위로 인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 4부 죽은 자. 3주가 지난 후 제이콥을 포함한 20명의 원정대가 폭풍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을 수습하기 위해 돌아왔어. 그들은 계곡에서 11명의 유해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어. 그들은 개인 소지품을 회수하고
가족에게 가져갈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유골도 찾았어. 야생동물이 파헤치는 바람에 남은 것이 별로 없었어. 그러나 산 위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야.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수색했어. 그때 공기가 차가워지며 가벼운 눈이 내리기 시작해. 제이콥의 동지들이 최후를 맞았던 그날 밤처럼 말이야. 그들은 불이 나게 산을 내려와 계곡 안으로 들어갔어. 그들은 계곡 중앙까지 들어가서 밤을 보내기 위해 캠프를 세웠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폭풍이 산으로부터 내려와 계곡으로 들어왔어. 또다시 제이콥이 동료를 잃었던 바로 그날 밤처럼 폭풍이 산에서 계속 쏟아져 내려오면서 계곡은 점점 더 추워졌어. 오부, 길 잃은 자. 그날 밤 제이콥과 남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어. 그들은 빛이 산비탈을 헤매있는 걸 보았어. 밤새도록 각자의 텐트에서 떠도는 빛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어. 제이콥은 그것이 친구들의 영혼인 게 틀림없다는 것을 알았어. 제이콥은 산 위에서 사라진 건 11명이었는데 왜 자신은 빛 10개만 보았던 건지 궁금해졌어. 한 명이 살아남은 걸까?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었던 걸까? 저 밖 황야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채로? 잃어버린 불빛은 저 위 어딘가에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은 아침에 밝혀졌어. 왜 잃어버린 불빛이 하나 있었는지 말이야. 제이콥이 아침에 깨어났을 때 폭풍은 멎어 있었어. 제이콥과 9명의 남자가 천막에서 나왔어. 9명의 남자가. 그날 밤 추위로 인해 10명 이상이 사망했던 거야. 그들은 밤에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차례대로 죽었던 게 틀림없었어. 10명의 목숨은 한 명씩 추위에 의해 꺼져갔던 거야. 마치 산 중턱에서 꺼져갔던 10개의 불빛처럼. 2장.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빛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할 때네. 35살인 나. 10대 아들이 3명 있어. 내 아들들과 내 친구, 그리고 친구의 2 아들과 함께 하이킹을 가기로 결정해. 우리는 오전 4시에 야생의 경계로 차를 몰고 가서 차를 주차한 다음 4시 30분에 하이킹을 시작해. 우리는 하루 종일 하이킹을 하고 정오에 잠깐 멈춰서서 점심을 먹어. 우리는 꽤 빠른 페이스로 걷고 있어. 저녁에 우리는 계곡 한가운데에 도착해. 우리는 그곳에서 하룻밤 캠핑하기로 결정해. 우리는 간단히 저녁을 먹었고 하이킹으로 지친 나머지 다들 곧 잠이 들었어. 나를 제외한 모두가 잠자리에 들어. 나는 접이식 의자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느긋하게 있기로 해. 나는 산맥 뒤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 해가 진 후에는 꽤 추워졌어. 재킷을 꺼내 입어. 그때 반딧불이가 나와. 그것들이 산 그림자를 따라 천천히 춤을 춰. 이 반딧불이들은 상당히 이상했어. 그것들은 산 그림자를 벗어나지 않았고 일반적인 반딧불처럼 깜빡이지도 않았어. 그때 나는 깨달아. 이런 미친. 그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모두를 깨워. 그들에게 당장 여기서 떠나야 한다고 짐을 챙기라고 말해. 내 친구가 물어. 뭐야, 왜 그래? 뭔데 그래? 그걸 봤어. 뭘 봤는데? 길 잃은 불빛들. 친구가 내 어깨 너머로 산빛 아래 불빛이 빛나는 걸 봐. 그리고 친구는 날씨가 얼마나 추워졌는지 알아차려. 친구는 아이들과 함께 서둘러 짐들을 전부 챙겨.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하이킹에 돌아가. 나와 내 친구가 했던 말이 애들한테까지 들렸던 모양이야. 아빠, 길 잃은 불빛이 뭐야? 왜 지금 떠나는 거야? 내일 아침에 가면 안 돼? 안 돼. 내가 대답하고 걸어가면서 잃어버린 불빛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어. 오전 2시 30분쯤에 우리는 차로 돌아왔고 꽁지 빠지게 그곳을 빠져나가. 친구를 내려주고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나는 정오에 일어나. 기상 관측소로부터 어젯밤 우리가 있었던 계곡을 어마어마한 눈보라가 휩쓸었다는 걸 알게 돼.
이제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인데, 그때 나는 산비탈의 7개의 빛이 켜지는 것을 보았어. 그리고 그 예정에 있었던 우리는 총 7명이었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나의 길 잃은 불빛들에 대한 경험이었어. 아직 깨어있잖아. 대략 5학년쯤에나. 잠들려고 노력하지만 아직 분명히 깨어있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 부모님이다. 자는 척해. 패닉. 눈을 감았지만 아직 깨어있어.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 서로 다른 두 목소리가 들려와. 둘 다 부모님보다 깊은 목소리였어. 그들이 서로 속삭이는 것을 들어. 뭐야? 저건 엄마도 아빠도 아닌데? 쟤도 데려갈까? 깊은 목소리가 말해. 900% 패닉 모드. 아니, 아직 깨어있잖아. 더 낮은 목소리가 대답해. 완벽하게 얼어붙은 나. 담요로 나 자신을 가려. 마치 무기가 옮겨간 것처럼 마룻바닥이 눌리는 소리가 들려. 결국 잠에 빠져들어. 아침에 지하실 문이 열려있고 모든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부모님이 발견했다는 걸 알게 돼. 부모님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내 이야기도 믿지 않았어. 광고가 내 마음을 읽고 있어. 직장에 있던 나, 공구 가방을 뒤져서 필요한 소켓을 찾고 있어. 찾을 수가 없어. 일단 일 먼저 끝내고 나중에 하나 사야겠다. 나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전부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을 뿐이었어. 집으로 가. 유튜브를 봐. 아마존 광고에서 소켓 세트를 진짜 미친 듯이 추천하기 시작해. 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차단기로 가서 집 전기를 내려버리고 핸드폰을 꺼 알루미늄 호일에 감싸. 혹시 모르니 엑스박스와 컴퓨터의 코드도 뽑아놔. 대략 1시간 동안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언급했는지, 아니면 전에 공구를 산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봐. 난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어. 지금은 흔한 일이지만 이 포스트가 올라왔던 2018년 당시만 해도 이런 타겟형 광고 이런 게 낯선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런 포스트가 올라온 것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이야 구글이다 뭐다 네이버다 다 사람들 정보 뽑아가서 어떻게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